강원도 비무장지대 인근의 숲에는 끝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이제는 낡아가는 통나무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다. 그 안에서 12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회로 기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 그는 어릴 적부터 전쟁이 끝난 후 세상과 연을 끊고 사라진 전직 육군 통신부대 부사관이었던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에서 단둘이 살아왔다. 지훈은 할아버지로부터 학교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방식으로 암호를 해독하고 통신 장비를 조립하며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밤, 번개가 내리치고 오두막의 낡은 무전기에서 소음이 들려왔을 때 저편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독수리 초소, 여기는 고립되었다. 통신 두절, 이 방송을 듣는 자는 누구든 응답하라. 지원이 필요하다. 지훈은 한참 동안 무전기를 응시했다. 그 주파수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예전에 자주 사용하던 호출 음색으로 그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어떻게 그 신호가 여기까지 닿을 수 있었을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자신이 만든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손수 만든 안테나, 태양열 충전 배터리, 그리고 비상용 송신기였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생과 다른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꿔놓을 거대한 모험의 문을 열고 말았다. 지훈이 낡은 무전기의 작은 다이얼을 조절하는 동안에도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다. 저편의 쉰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독수리 초소, 좌표 미상, 장비 고장, 방향을 잃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 지역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었다. 모든 계곡과 물줄기, 그리고 바위 절벽까지도. 만약 그 부대원들이 정말 이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숲의 북쪽 지역은 무엇이든 흔적도 없이 삼켜버리는 깊은 협곡과 타시로 가득했다. 그는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낡은 군복의 날카로운 눈빛을 한 늙은 남자. 얘야, 만약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이 누구인지 묻지 마라. 그저 네가 도울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거라. 그것이 할아버지가 2년 전 사라지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지훈은 재빨리 배낭을 꾸렸다. 그는 낡은 지도와 자신이 만든 신호 추적기, 그리고 고물로 조립한 몇 개의 작은 금속통을 챙겼다. 무기가 아니라 간단한 조명탄과 비슷한 빛 신호를 보내는 장치였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눌렀다. 독수리 초소, 여기는 숲속 기지국. 신호를 수신했다. 가능하다면 연기나 빛으로 신호를 보내라. 내가 방향을 안내하겠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중후한 목소리가 답했다. 누구냐? 웬 꼬마 녀석이냐?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저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을 압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연결이 끊어진 줄 알았지만 마침내 그 목소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좋다. 숲속의 박지훈.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준다면 우린 내게 목숨을 빚지는 거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손수 만든 손전등을 켜고 오두막 밖 북쪽을 향해 내다보았다. 그의 새로운 모험은 이미 시작되었고 어두운 나무들 뒤편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그의 첫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 안개가 나무들을 뒤덮을 무렵 지훈은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축축하고 차가웠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질척한 땅 위에 흔적을 남겼다. 그러는 동안 숲속 곤충과 새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손에 든 추적 장치를 내려다보았다. 나침반 바늘이 어젯밤 들었던 군인들의 무전기에서 나오는 희미한 신호를 따라 조용히 떨렸다. 신호는 느리게 움직였지만 분명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였다. 이 시간을 걸은 후 지훈은 작은 강가에 도착했다. 그는 잠시 멈춰 물병에 물을 채우고 커다란 바위 위에서 자신이 만든 빛 신호 장치를 켰다. 희미한 푸른빛이 하늘로 퍼져나갔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호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움직이지 마. 그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험이 있었다.
덤불 뒤에서 지친 얼굴과 진흙투성이 옷을 한 위장복 차림의 두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의 총구는 땅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독수리 초소 대원들입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들 중 짧은 머리에 어깨에 계급장을 단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어젯밤에 메시지를 보낸 게 너였나? 우린 함정인 줄 알았는데.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 살아요. 당신들 신호를 들었어요. 길을 잃으셨죠. 그 남자는 총을 내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도와 주 통신 장비를 잃어버렸다. 팀원 2명과도 떨어졌고 이 지역엔 민간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통은 없죠. 지훈이 나무들을 바라보며 답했다. 하지만 최근에 낯선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오는 걸 많이 봤어요. 군인도 아니고 사냥꾼도 아니었어요. 두 군인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디서 그들을 봤지? 지훈은 북서쪽을 가리켰다. 낡은 폐초소 근처요. 그들도 송신기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바람이 스치며 젖은 흙과 썩은 잎사귀 냄새를 실어 날랐다. 군인이 진지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실종된 2명의 대원을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지훈은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 숲을 자기 자신처럼 잘 알았다. 저를 믿으신다면 제가 그들을 찾는 걸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지훈은 단순히 숲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지훈이 2명의 군인과 함께 거의 뿌리와 덤불로 뒤덮인 오솔길을 따라갈 때쯤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군인 중 한 명이 자신을 독수리 초소 소팀장인 김민준 대위라고 소개했다. 다른 한 명은 관자놀이에 상처가 있는 큰 체구의 최현우 하사였다. 그들은 조용히 걸었다. 젖은 나뭇잎 소리와 발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지훈이 희미하지만 길을 밝히기에 충분한 작은 손전등을 들고 맨 앞에서 길을 이끌었다. 정말 이쪽으로 간 게 확실한가? 김대위가 조용히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땅에서 새로운 군화 자국을 발견했어요. 크기가 크고 옆에 섬유 조각이 묻어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다쳤을지도 몰라요. 김대위는 땅을 유심히 살폈다. 지훈의 말이 맞았다. 발자국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이었다. 아마 하루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안개가 짙게 낀 저지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었다. 그곳, 쓰러진 나무들 사이에서 지훈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낮은 나뭇가지에 군번줄 하나가 걸려 있었다. 거기 적힌 이름은 이상철 이병이었다. 최하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입니다. 그들이 미처 말을 잇기도 전에 지훈이 갑자기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무언가 들었다. 동물이 아니었다. 서쪽에서 들려오는 무겁고 많은 발소리였다. 희미하게 사람들이 빠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군인들의 말투와는 달랐다. 더 거칠고 단속적이었다. 그들의 언어는 일부는 낯선 외국어 같았고 일부는 이 지역 사투리 같았다. 후퇴한다. 김대위가 속삭였다. 일단 빨리 숨어. 세 사람은 덤불 뒤에 몸을 숙이고 숨을 죽였다. 나뭇잎 사이로 지훈은 중무장한 세 남자가 송신기와 같은 큰 전자 장비와 등에 긴 원통형 금속을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훈이 속삭였다. 전에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신호를 방출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김대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저건 평범한 장비가 아니야. 정체불명의 집단이 이 지역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집단이 지나간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대위는 최 하사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우리 대원 2명이 저들에게 잡힌 게 맞다면 지원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오늘 밤에 움직여야 한다. 지훈은 그 남자들이 사라진 방향인 북서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조차도 거의 접근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숲조차도 숨기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그리고 그날 밤 안개에 가려진 달빛 아래서 지훈은 두 군인을 찾는 일이 그들을 숲의 심장부에 묻힌 거대한 비밀로 이끌 것임을 직감했다. 밤이 서서히 내리며 짙은 안개 이불로 숲의 하늘을 덮었다. 높은 나무들 사이로 지훈과 김민준 대위,
그리고 최현우 하사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사라진 북서쪽을 향해 조용히 움직였다. 젖은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밤벌레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훈이 맨 앞에서 걸었다. 그는 이곳의 모든 나무와 돌멩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숲은 다르게 느껴졌다. 평소보다 더 고요한 것 같았다. 지나치게 고요했다. 거의 1시간을 걸은 후 그들은 이끼로 뒤덮인 작은 절벽에 도착했다. 그 너머로 나무들 뒤에서 주황색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지훈은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몸을 낮췄다. 나뭇잎 틈새로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큰 텐트들과 최첨단 통신 장비, 그리고 무장한 몇몇 남자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비밀 야영지였다. 그 중앙에는 성인 2명 키만한 검은 빛이 도는 은색의 거대한 바위가 서 있었다. 평범한 바위처럼 보였지만 그 표면에는 기묘하게 빛나는 케이블과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저건 평범한 돌이 아니에요. 지훈이 속삭였다. 여기서 난 게 아니라고요. 김대위는 그 바위를 살폈다. 마치 금속질 운석 같았다. 그런데 왜 저기에 장비를 설치하는 거지? 최하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게 무엇이든 우리 대원들이 저 텐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위님. 김대위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아, 작은 교란을 좀 일으켜줄 수 있겠나?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배터리와 깡통으로 만든 소형 조명탄을 꺼냈다. 그는 천천히 전선을 돌려 작은 불꽃으로 점화장치를 켰다. 제가 이걸 서쪽으로 던지면 그들이 그쪽으로 갈 거예요. 두 분은 동쪽으로 진입하세요. 김대위는 잠시 그 소년을 바라보았다. 감탄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네가 뭘 하는지 정말 알고 있는 거냐, 꼬마야? 지훈은 옅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그 장치를 서쪽 숲을 향해 던졌다. 몇 초 만에 나뭇잎 사이에서 푸른 빛이 환하게 터져 나왔고 경비병들의 당황한 외침이 들렸다. 저게 뭐야? 가서 확인해봐. 경비병들이 달려가는 사이 김대위와 최하사는 재빨리 중앙 텐트로 잠입했다. 지훈은 숨을 죽이며 뒤따랐다. 텐트 안에서 그들은 묶여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2명의 실종된 군인을 발견했다. 최하사가 즉시 그들의 밧줄을 끊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빠져나가기도 전에 텐트 입구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이 커졌다. 검은 망토를 입은 키 큰 남자가 끝에 붉은 빛이 나는 금속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지훈을 날카롭게 응시했고 그의 가슴에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죠? 남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넌 아직 네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구나, 꼬마야. 그리고 지훈이 무언가 더 묻기도 전에 텐트 전체가 흔들렸다. 야영지 중앙의 검은 바위가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밤하늘을 밝혔다. 김대위가 소리쳤다. 모두 당장 빠져나와.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그 바위를 보고 있었다. 그 빛의 섬광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를. 검은 바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안개를 뚫고 나무들에 반사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의 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의 발밑땅이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진동했다. 지훈은 눈부신 빛으로부터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그 틈새로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인간의 목소리도 아니고 자연의 메아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예전에 할아버지의 낡은 무전기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한 부드러운 음조의 속삭임이었다. 지훈아, 이제 네가 알 때가 되었다. 김대위가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 그러나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가 텐트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평가하듯 지훈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내 할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게 단순히 숨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나? 아니 꼬마야, 그는 이 비밀, 이 돌의 힘을 지키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이제 그의 피가 너를 부르고 있는 게지. 지훈은 말을 잃었다. 그 말들이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우리 할아버지를 알아요? 남자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우린 예전에 한 팀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힘이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만뒀지. 최 하사가 총을 겨누며 행동할 준비를 했다. 저놈 말 듣지 마라. 지훈아,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지훈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 이제는 격렬하게 진동하는 바위 쪽으로 다가갔다. 그 표면 위로 맥박처럼 빛나는 낯선 상징들이 나타났다.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그의 주머니 속 작은 무전기가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그 주파수가 바위의 소리와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그 표면에 손을 댔다. 순간 새하얀 빛의 섬광이 허공을 가득 메웠다. 모두가 눈을 감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지훈은 무언가를 보았다. 눈이 아니라 그의 생각 속에서였다. 그는 수년 전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군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이 돌은 무기가 아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말했다. 이것은 우리 이전 문명이 남긴 메시지의 잔해다. 전쟁 도구가 아니라 신호란 말이다. 누구든 이걸 통제하려 하는 자는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섬광이 사라졌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숨이 가빴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그 돌은 힘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리고 저 검은 망토의 남자는 그것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